어젯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해.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몇 번을 버티다 마침내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가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난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을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분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것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니를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것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일어나 여보. 누워서 뭐해? 여보. 제발 눈 떠.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썰닭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면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독. 변변치 못한 화를 받던 날, 어린애처럼 울고 나서 고독을 사랑하는 버릇을 지었습니다. 번잡이 이처럼 싱그러울 때 고독은 단 하나의 친구랄까요? 그는 고요한 사색의 호숫가로 나를 달래 데리고 가 내 어지러진 얼굴을 비추어줍니다. 고독은 오히려 사랑스러운 거, 함부로 친할 수도 없는 거, 아무나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것인가 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경전철 사고 난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고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제 남자친구, 사망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 남자친구, 저한테는 정말 전부였던 제 남자친구를 잃게 되었어요. 솔직히 몇 년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정말 매일같이 만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서로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다고 일 끝나고라도 잠깐 보자고 할 정도로 서로 많이 좋아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떠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조금 지나 2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빠 핸드폰은 해지가 되어 없는 번호가 되었는데도 자꾸만 오빠한테 전화가 올 것 같고 집 앞에 있을 것 같고 자꾸만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고 나기 3일 전부터 사고 나기 전날까지 친척형 내외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챙겨줄걸. 너무 후회스러워요. 제 남자친구는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귈 때 조심스러웠어요.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었는데 사귀면서 그런 나이 차이도 잊을 만큼 오빠는 항상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어요. 때로는 저보다 더 아이 같았고 때로는 아빠처럼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항상 옆에서 제 편이 되어줬던 오빠였는데 그래서 더 생각이 나고 그래요. 오빠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지방에 있던 저는 새벽에 오빠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는데 정말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오빠가 이제 내 옆에 없는 건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오빠가 사고 현장에서 바로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빠 핸드폰 기록에도 그렇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거였대요. 사고 나기 몇 분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남산에 가자고 약속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보고 싶다고 전날 3일 계속 같이 있었으면서도 보고 싶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가기 싫었을 텐데 작은 상처 하나도 아프다고 밴드 붙여달라고 그랬던 오빠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날 일만 안 나갔어도 일 가지 말라고 떼써서 일만 안 갔어도 지금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같이 여행 가서도 하루 더 놀고 싶다고 하루만 더 휴가 쓰고 놀러 갈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자고 말을 못 해줬을까요? 오빠가 저한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오빠를 본 마지막 날 오빠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걸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고프다고 나는 휴가 가서 돈 한 푼 쓰지 않았던 게 마음 걸려서 그날 오빠한테 사줬던 저녁 평소보다 더 잘 먹었던 오빠 그래도 마지막에 오빠가 좋아하는 고기랑 술 많이 먹이고 보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저녁 먹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비가 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오빠 버스 기다려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손 꼭 잡고 버스 왔는데도 안 갔잖아. 그러다가 정말 피곤하다고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래서 택시 탔는데 버스 정류장이랑 우리 집은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짧은 거기를 비 오니까 데려다 주고 가겠다고 그 택시에 계속 타라고 난 괜찮다고 오빠 먼저 가라고 그래서 택시가 출발했는데 내가 우산도 없이 수건 쓰고 비 맞으면서 가니까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또 타라고 빨리 타라고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여기선 우리 집 쪽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나 내리려는데 오빠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하면서 돈 더 드릴 테니까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근데 난 너무 미안해서 그냥 혼자 간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오빠가 전화로 그랬잖아요. 너가 비 맞는 거 어떻게 보냐고. 왜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을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챙겨준 오빠. 오빠 하는 일이 건설 쪽이라 비가 오면 쉬는데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나 보러 올 수 있다고 비 오는 날 좋아했잖아요. 근데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도 비가 오고 오빠가 장례식장에 있는데도 비가 오고 오빠 어머니 옆에 묻으러 갔을 때도 비가 오고 진짜 우리 오빠 가는데 비 내리는 거 보고 오빠 정말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빠 장례식장에서 계속 울다가 가족들과 오빠 친구들이 저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집에서 맘 좀 추스리고 다음날 다시 가서 오빠 친구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오빠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친구들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걸 다 저한테 떠넘긴 것 같다고. 그래도 너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만 한 친구가 잠시나마 행복했을 거라고. 너무 슬펐어요. 오빠가 저한테는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친구들한테는 많이 얘기했나 봐요. 정말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 없었다고. 나 이렇게 챙겨주는 여자 없었다고. 그리고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고. 왜 그 말을 이제서야 들은 건지 진작에 나한테 말해줬으면
오빠가 이제 내 옆에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데. 그래서 자꾸만 오빠 곁으로 가고 싶어져요. 무섭고 힘들고 자꾸만 같이 있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내 단점까지 내 모든 걸 다 이쁘게 봐주고 항상 어딜 가나 저를 먼저 챙겨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이러면 오빠 맘 편히 걱정 없이 못 가는데,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들은 제 나이가 아직 20살이고 하니까 너는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꿈도 있으니까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기 꿈 한번 못 펼쳐보고 고생만 했던 우리 오빠를 데려가시는지, 정말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운명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간을 돌려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오빠 만나서 그동안 못해줬던 얘기, 듣고 싶어 했던 얘기 다 해주고, 나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라고,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도 않고 잘 지낼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던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오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말고 우리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빠가 그렇게 좋아했던 나, 오빠가 하늘에서 질투날 만큼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이제 오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나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평생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고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했던 기억들, 추억들 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했고요. 정말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 멋진 남자친구, 우리 오빠, 사랑해요. 댓글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 글 읽으면서 울컥하고 소름이 돋을 만큼 글쓴이의 마음이 전해지네요. 힘내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네요.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얼른 마음 추스리시길 빌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 힘내세요. 또 울지 마시고. 리플 달아본 적 없는데 너무 위로해주고 싶네. 아직 젊다 못해 어린 나이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힘내요. 천천히 조금씩. 마음 추스리고 그 사람 위해서라도 다시 웃는 날 꼭 오길 바랄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글쓴이님 힘내세요. 저도 아끼던 동생을 보내봐서 그 마음 알아요. 힘내세요. 정말 예쁜 사랑을 했고 남자친구분이 정말 착했고 마음 씀씀이가 예뻤던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챙겨줬을지, 얼마나 행복했을지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전해지네요. 행복했던 기억들을 추슬러서 더 열심히 고인분 목까지 살아주세요. 비 맞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분이 좋아할 수 있게 항상 힘내서 웃으며 살아주세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 지인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많이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장례식장 가고 나서 며칠간 많이 우울했어요. 이런 사고 다시는 없었으면 해요. 힘드시더라도 얼른 몸과 마음 추스리셔야죠. 그래야 남자친구분도 하늘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지내시면 남자친구분도 하늘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얼른 추스리시고 힘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슬픈 사랑. 1988년 그의 겨울. 그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선물을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올 것이다. 남편이 무엇을 사올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사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이미 흥분해 있었다. 정말 어린애 같은 여자다. 그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벼운 키스와 함께 건넨 직접 쥐어 만든 주먹밥. 남편이 맛있게 먹었을까? 혹시 모자라진 않았을까? 아내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흐뭇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가 이렇듯 어린애같이 구는 까닭은 태어나 처음으로 차려보는 생일이기 때문이다. 고아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빠 동생으로 자랐고 현재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기에, 서로의 약함을 알기에 어느 부부보다 행복했다. 그녀의 남편은 농하다. 벙어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장애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못 찾은 남편이었지만 얼마 전부터 시작한 퀵서비스 일을 남편은 정말 좋아했고 열심히 했다. 옛날부터 자전거 타기 좋아하던 오빠는 지금도 오토바이를 탄다. 아내는 그를 위해 맛있게 만든 주먹밥을 매일 남편의 손에 쥐어준다. 남편은 주먹밥이 아니면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다. 정말 주먹밥을 좋아하나 보네. 아침에 주먹밥을 건네며 그녀가 한 말이다. 오빠 조금만 참자. 지금은 어렵지만 행복하잖아. 우리도 나중엔 더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았지? 이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다. 고아원 시절 벙어리라고 놀리며 손가락질 당하던 오빠.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며 돌을 던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냥 희죽 웃기만 하는 오빠지만 행여 나를 괴롭히려 들면 미친 사람처럼 무리들에게 겁없이 덤비던 오빠. 실컷 두들겨 맞고 날 보고 웃으며 눈가에 멍을 어루만지던 오빠. 남편은 정말 착한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9시가 넘고 있었다. 7시면 들어올 사람이 9시가 넘도록 오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걱정이 되었지만 자기를 놀래키려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고요함을 깨는 하이톤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거기 김방구 씨 댁이죠? 네, 누구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김방구 씨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전화 속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오빠가 왜 죽어요? 제 선물 사오는 중인데. 아무튼 빨리 동산 사거리로 나오셔야겠어요. 동산 사거리. 바로 집 앞 사거리였다. 그녀는 영하의 추위인데도 실내복을 입은 채 뛰기 시작했다. 한달음에 동산 사거리로 간 그녀.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고 길가엔 누가 쓰러져 있었다. 그 앞엔 완전히 찌그러진 낯익은 오토바이가 보였다. 그녀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오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연신 중얼거리며. 그러나 그 남자는 정말 그녀의 남편이었다. 불쌍한 오빠의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주먹밥이 반쯤 얼어 있었고 동그랗게 눈을 뜬 얼굴에는 밥풀이 잔뜩 묻어 있었다. 입 주변에 처량하게 밥풀들이 붙어서 얼어붙고 있었다. 남편의 눈가엔 두 줄기의 선명한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아마도 죽기 전에 흘린 눈물인 듯 했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인데 빨리 가야 하는데 하며 흘린. 또한 아스팔트 길에는 온통 생크림 케이크, 처참히 널려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부서진 머리핀과 함께.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며 주먹밥을 먹다가 사고가 났대.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녀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죽어있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도 불쌍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의 오른손을 보고 끝내 울고 말았다. 남편의 오른손엔 사랑해라는 뜻의 수화가 그려 있었다. 벙어리였던 남편이 죽기 직전 아내를 위해 남긴 말이다.
한참을 울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일찍 온다더니 꼭 선물 사가지고 온다더니 한참을 우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받았단다. 같은 직원끼리 옹기종기 모여 맛있게 먹어야 할 도시락 대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주먹밥을 몰래 먹던 남편. 오늘은 눈이 온다고 길이 위험하다고 제일 먼 배송지만 골라 남편을 시켰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으며 외롭게 지냈던 남편은 갈 때도 이렇게 외롭게 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 오빠, 우린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부부인가 봐.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의 손에 쥐어진 주먹밥을 떼어내며 오빠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어? 이렇게 주먹밥을 먹어야 할 만큼 힘들었어? 혼자 죄진 사람처럼 숨어서 먹을 만큼 힘들었던 거야? 그래? 오빠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힘든 거야? 그리곤 남편을 꼭 껴안은 채 한참을 눈물만 흘리며 그렇게 있었다. 사람들은 남편을 영안실로 후송하기 위해 그녀를 부축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남편과 한 손을 맞잡고 한 손엔 사랑한다는 수화를 그린 남편의 손에 똑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남편의 손과 곧게 포개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래간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어찌나 가슴이 아파오던지 이 세상에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시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새기게 되었답니다. 사랑,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러한 사랑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러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하고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라면서 방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자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자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전철 입구 근처 자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까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댓글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꼭 봐야 할 글이네요. 저도 올해로 17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남편분 글처럼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결과도 있죠. 특히 부부관계에 서로에 대한 배려 가장 중요하죠. 아침부터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작은 것에 감동을 하죠. 특히 여성분. 근데 보통 남자들은 큰 것에 집착을 하는 편이랍니다. 선물을 사줘도 비싼 것을 사주고 싶어 하죠. 어쩌면 상대방보다는 나를 더 생각한 선물을 하는 편이라고 할까요? 여자와 살다 보니 남녀 간의 마음의 다리는 생각보다 길더군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맞출 수 있어집니다. 나는 더 여성스러워지고 아내는 더 남성스러워지고 어느 남편의 일기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걸 배우고 갑니다. 여자들은 사소한 일에 토라지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 감동받나 봐요. 아무튼 끝부분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게 멋진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연애할 땐 뭘 좋은 걸 함께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로 같이 있고 싶어 안달하다가 결혼한 후로는 뭘 좀 잘해주지 않은가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비교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며 미운 점만 보이는 듯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이 글을 읽히려는 것보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해줘야겠죠.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친한 녀석의 친한 녀석.
즉 저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지만 학창시절 안면만 있을 뿐 왕래가 없어서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친구의 아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한창 좋은 신혼,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이들에게 너무도 무서운 불행이고 너무도 잔인한 운명인 것이죠. 장례식장을 향하며 같이 가던 친구 녀석에게 들어보니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 그렇게 친한 친구 녀석의 권유로 검은색 양복을 찾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니 너무도 한산하더군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없고 조의금도 다른 친구 녀석이 받고 있었죠. 저하고는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의 장례식장.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닥 감정의 동요가 올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씁쓸한 장소의 그 씁쓸한 분위기,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것 같은 얼굴을 보니 기억나는 친구 녀석, 동요되더군요. 처음 뵙지만 이제 뵐 수 없는 너무도 해맑게 웃고 계신 영정사진의 재수씨에게 절을 올리고 상주인 친구 녀석과 맞절을 하고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저희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게 잠도 안 자고 자리를 지킨 것 같은 녀석이 안쓰러워 그 녀석을 끌다시피 데리고 조문객 장소로 나왔습니다. 밥을 앞에 차려두고 얼른 한 수저라도 뜨라고 협박하듯이 재촉을 하였어요. 그런데 계속 눈에 띄는 것이 친구 녀석이 울면서도 맞절을 하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는 낡은 운동화. 주름이 져 있지만 깨끗이 빨아진 나이키 농구화 같은 운동화를 이 녀석은 한 팔로 품에 안다시피 들고 있었죠. 운동화는 왜 그렇게 들고 있는 거냐고 잠깐 내려놓고 밥부터 먹자고 달래듯이 말을 해도 이 녀석은 더욱 끌어안듯이 감싸쥐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거구나. 사연이 있는 물건이구나.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같이 왔던 친구 녀석과 밖에 나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터져나오는 한숨이 연기와 섞여 조금은 희석이 되더군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이죠. 불똥을 주차장 바닥에 튀기며 전 친구 녀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운동화 뭔지 아냐고 했더니 옛날부터 애지중지하는 운동화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굉장히 아껴 썼다고요. 식장으로 다시 들어가 간단한 음식에 소주병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주인 친구 녀석도 자리에 오더라고요. 아깐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밤 12시가 돼가고 있었고 저희는 상주 친구에게도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교통사고였대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고.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운동화는 왜 그렇게 소중히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요. 전보다는 한결 편해진 얼굴을 보이던 이 친구가 이야기 시작했어요. 굳이 숨길 일도 아니고 숨기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라면서요. 이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셨는지 어머니도 석 달 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살 터울 여동생과 둘만 남겨진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동생과 살았다는군요. 어떻게든 여동생만이라도 부모님 없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돈이 생기면 동생 옷이며 신발이며 당시 여학생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것들 받았다가 사다 주었다고 하네요. 17, 18살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아끼고 또 아끼며 자기는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를 맞지도 않아 끌고 다녀도 여동생은 유행하는 신발은 사줘야 직성이 풀렸다고 하네요. 넌 공부만 해라. 넌 공부만 하면 된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희생하듯이 이 친구도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 여동생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동생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삐뚤어지지 않고 착했더랍니다. 너무 철이 일찍 들어 여동생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면 곧잘 싸웠다네요. 나 이런 거 사줄 돈 있으면 오빠 밥이나 더 사 먹으라고. 넘쳐나는 옷 사오지 말고 오빠 운동화 좀 새로 사신자고. 정말 훈훈한 이야기 같았어요. 싸우면서도 이 친구는 여동생이 고맙고 기특했더랍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 시내를 지나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을 지나다가 이상한 느낌에 안을 들여다봤다네요. 그런데 여동생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네요. 화가 났대요. 매우 화가 났대요. 너무도 부족한 자기 때문에 동생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도 자책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동생을 끌고 나와서 그 화를 동생에게 냈다고 하네요. 집에 와서까지 서로 울며 싸우고는 또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신세 한탄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였다네요.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나가려고 현관에 섰는데 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쪽지에 18번째 생일 축하한다는 동생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로 동생이 사다 놓은 운동화였다고 하네요. 입은 웃고 눈은 울며 새 운동화를 신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세 개의 알바를 끝내고 집에 오는 길 밑에 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이 친구를 붙잡으며 말하더래요. 큰일 났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병원으로 달려간 친구는 이미 싸늘해진 동생을 보았답니다. 하교하는 길에 교통사고. 18살 가을에 그렇게 동생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생일이 동생의 기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친구 녀석은 절망했다네요. 설상가상 친척이 찾아와 살던 집이 자기네 것이라고 나가라고 했다는군요. 그렇게 청소년 보호소로 쫓겨난 친구는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대요. 동생을 위하며 살았었건만 어쩌면 살려는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동생이 없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다고 하네요. 옛날 집 동생이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더래요. 신발 잘 맞느냐고, 잘 신고 다니고 있느냐고. 꿈에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 친구는 그 신발을 아까워서 어떻게 신느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다 떨어지면 다시 사줄 테니까 그냥 신고 다니라고 했다네요. 얼마나 지나면 떨어지겠냐고, 언제 다시 사주면 되겠냐고 묻더래요. 친구 녀석은 10년은 신지 않겠냐고 했대요. 그렇게 여동생은 10년 후에 운동화를 다시 사주겠다며 약속했다고 합니다. 친구 녀석은 잠에서 깨서도 한동안 멍했대요.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이 반갑고 또 그리워서 궁상맞게 또 울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검정고시를 보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2년 전에 아내를 만났다고 하네요. 1년을 만나고 이 친구의 생일이자 동생의 기일날 아내가 생일 선물이라고 상자 하나를 건네더래요. 생일인지도 잊고 있었던 친구 녀석이 상자를 풀어보고는 너무도 놀랐다고 합니다. 운동화였다네요. 10년 전 동생이 사줬던 운동화와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운동화였다고 합니다. 아내들분에게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신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너무 애지중지하길래 신고 다니라고 같은 모델을 구해서 사줬다고 하더래요. 10년 전 모델을 찾느라 고생했다면서. 정확히 10년. 꿈속에서 동생이 약속했던 10년 후 똑같은 운동화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왔다고 하네요. 운명처럼.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순간 여동생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대요. 이 친구는 평생 이 여자를 지켜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얼마 후 청혼하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또 교통사고로 하늘로 보냈다네요. 손에 꼭 쥐고 있는 하얀 운동화가 다시 보였죠. 너무도 놀랍고 슬펐습니다. 손에 쥔 운동화를 보며 뻘개진 눈에 또 물기가 고여가는 친구를 저는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아까 전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저희는 뜨는 해를 보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여동생의 장례식 때처럼 삶을 포기할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놓였지만 그 씁쓸함은 지금까지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사연을 읽어볼게요. 난 물질적으로 가진 건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내 곁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게 무엇 하나 해주진 못해도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를 바라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우린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랑이라는 믿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가 내게 해준 건 없어도 행복해했고 아낸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처럼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마냥 행복해했고요. 그러던 중 친지들에게 부탁해 돈을 마련하여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그런 대로 순탄했습니다. IMF가 터지던 그해 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부도를 내고 쫓기는 몸이 되었죠.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도피 생활,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도피 생활 중 제일 힘들게 한 건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보다 사람 없는 공허함을 달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니 집에 돌아오라고. 돌아와 보니 돈 되는 건 모두 다 경매 처분되고 아내와 자식들은 부모님과 같이 있더군요. 물론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도 처분한 상태였고요. 눈물이 나더군요.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와 자식들을 오랜만에 보는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대한 눈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온 전 며칠간 술로 생활을 했었죠. 견디기 힘들더군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용기도 서질 않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밤, 난 그날도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기심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오더군요. 내 뒤에서 두 어깨를 감싸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힘내세요. 이게 어디 당신만의 잘못인가요? 용기를 내서 보란듯이 일어서세요. 난 괜찮으니 아이들을 봐서라도 힘을 내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자신도 힘든 이런 상황에 날 위로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난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게 난 소리 없이 마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내 생에 잊지 못할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내 곁에 있는 한 아무리 힘든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해도 이겨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제기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전세방 생활이었지만 우리들만의 아득한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 결과도 있었겠지만 헌신적인 아내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내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아내요.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쓰러지는 절 지탱해 주었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날 더 걱정해 주었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화장실에 가던 중 옆에 적재해둔 물건이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그만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아내는 아픔에 못 이겨 거의 실신 상태였죠. 진찰 결과 하반신 마비에다 언어장애까지. 언어장애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돌아오지만 하반신은 체념하는 게 좋을 거라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수술을 끝내고 아내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아내는 의미 없는 눈물만 흘리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듯 계속 눈물만 흘리더군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6개월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자신의 운명.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집에 와서도 한동안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렇게 집안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 더 밝은 얼굴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내에게 쏟았습니다. 낮은 밖에서 일하고 밤엔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심신은 극도로 피로해갔지만 힘들다거나 싫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내 앞에서는. 점점 야위어만 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뒤돌아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이런 당당함이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점점 밝게 만들더군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는 몸이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어눌한 말투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는 아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시간, 이보다 더한 고통이 따른다 해도 전 아내를 사랑하렵니다. 아직 아내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세파에 찌들고 병마와 싸우는 세월 동안 많이 거칠해진 아내의 손을 잡아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 눈엔 눈물이 글썽이고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버팀목처럼 지탱해주던 아내. 이젠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아내의 지팡이가 되어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으로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부부가 아니던가요? 진정한 삶이, 행복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조그마한 갈등으로 인해 등 돌리고 계신 부부들, 서로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상대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갈등은 순간이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오늘도 아내의 외출을 위해 휠체어의 바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닫고 있습니다. 내가 닦은 그 바퀴로 그동안 아내가 겪어왔던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의 잔재들을 모두 밟고 지나가도록 기원하면서. 댓글입니다. 너무나 쉽게 외도와 이혼을 하는 진흙 같은 현실 속에 님 부부의 사랑은 연꽃처럼 아름답네요.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해로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슴 찡하네요. 저도 님 같은 신랑 만날 수 있을지, 님 아내분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힘드시지만 꾹 참고 이겨내면 꼭 행복한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만 변치 말고 님 아내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살면서 부부란 이름보다 더 큰 버팀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감동적이시네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길.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이 늘어가는 요즘 님과 비슷한 상황의 어떤 분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불륜을 일삼았고 그 후에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새로운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남자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울더군요. 남편의 병실에서.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보니 아직 세상엔 믿음과 신뢰로 뭉친 부부가 많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 지어봅니다. 이젠 행복한 날만 되세요. 화이팅! 새벽까지 일하고 자기 전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톡을 보다가 이 글을 보았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늘 지금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듯이 늘 첫마음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를 않더군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요. 저희 어머니 전신마비로 25년 투병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님의 상황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머니 간호랑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시고 기운 잃지 마십시오. 잔잔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감동이 밀려오네요. 정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희망과 믿음 영원히 잃지 마시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평생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래요.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걸 배우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노라니 마치 우리 집의 일을 보는 느낌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로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나도 님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아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늘 힘들고 괴롭고 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주시는 님 되시길 바라며 좋은 의학 시스템이 나와서 이렇게 척추신경 환자들도 벌떡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날 꼭 오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모두의 아내는 사랑스럽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의 아내들이 있기에 언제나 남자들은 삶의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평생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 꾸미시길 기원하며 더 아내를 사랑해주세요.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전 현재 광주의 사촌언니 집에 있어요. 언니의 노트북을 빌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발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아빠가 대학 들어갈 쯤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제 친가는 친할머니와 큰 고모, 둘째 고모, 아빠, 그리고 작은아빠 이렇게 있으십니다. 물론 사촌언니, 오빠 동생 등등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제 친가는 복잡한 편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세요. 정말 조선시대에 나오실 정도로 오직 아들만 챙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친가에 가면 남자는 절대 부엌에 못 들어가고 여자는 식사할 때 무릎 꿇고 먹어야 됩니다. 남녀 자리 구분해서 앉고요. 보통 그런 집안에서 시누이랑 새언니랑 사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딸이랑 할머니 며느리랑 똑같이 천대받거든요. 그나마 딸이 며느리보다 덜 천대받는 정도? 그래서 동지처럼 지내죠. 친구들이 추석 설날 용돈 받거나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히덕거리거나 그런 게 절대 저한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씁쓸하기도 했죠. 거기다 제겐 성인이 된 사촌언니 둘과 사촌오빠 셋, 저, 사촌 남동생 둘에 사촌 여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만 가장 천대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은 건 둘째치고 성인이 된 사촌언니는 잘 오지 않거나 온다 하더라도 거의 할머니가 유령 취급하시는 터예요. 그런데 오직 저를 보기만 하면 눈살을 찌푸리시고 혀를 차시거나 원수 자식 보시는 듯해요. 그래도 참았어요. 친할머니니까, 어른이시니까. 아빠도 할머니랑 많이 이야기를 해보신 것 같은데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냥 그만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괜스레 죄송스러워서요. 그러다가 어제 낮에 친가집에 갔습니다. 시험도 끝났고 할아버지 제사가 겹쳐서 가족 전체가 모였어요. 오랜만에 언니 오빠 얼굴도 보고 동생들도 보고 할머니 눈빛은 여전히 차가우셨지만 괜찮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거기까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동생들과도 재밌게 놀았고요. 문제는 저녁 때 술판이었습니다. 고모들과 작은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물론 저와 언니들도요. 점점 술을 드시고 취하시다 보니 솔직한 마음도 털어놓으시고 과거 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취하셨는데 도중에 제가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순간 당황해서 계속 눈을 마주쳤어요. 한 3초? 그러다가 바로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께는 너무 못마땅하셨나봐요.
갑자기 저를 확 밀치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중간에 옆에 계시던 작은 아빠께서 할머니를 잡으셔서 크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엉덩방아를 찍고 접시들을 놓쳤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막 욕을 하시네요. 어따 대고 눈을 함부로 부라리냐? 내가 우습냐? 계집년 주제에 어디서 노인네를 우습게 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그래도 욕은 안 들어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부엌에서 작은엄마와 고모들이 당황하셔서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때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절 보고 놀라시며 절 일으켜주셨고 휘청거리며 일어나자 할머니께서 저 년이 날 보고 눈을 부라린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을 어디서 데려온 거냐? 당장 내다 버려라. 라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데려왔다라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솔직히 욕인 것만 알고 그 내용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제 귀를 막고 거의 절 안다시피 하시며 방에 들어가려 하자 할머니께서 절 확 끌어당기시더니 제 왼쪽 뺨을 때리셨습니다. 진짜 아직도 부어올라 언니가 얼음찜질을 해줬습니다. 난생 처음 귀싸대기 맞아봤네요. 정말 멍했습니다. 한동안은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치자 할머니는 넌 네 어미보다 밖에서 데려온 년이 더 중요하냐? 얘가 뭐라고 감싸고 자빠졌어? 나 때는 더했어. 장남이 아들도 없이 계집 하나 낳은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것도 밖에서 데려온 년을 보면 내가 열불이 뻗치지 않겠냐? 실제로는 더했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욕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말의 의미를 파악했고요. 밖에서 데려온 년?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파악했습니다. 내가 주워온 애란 소린가?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지자 사촌 언니 중 가장 큰 언니가 저를 안고 끝에 안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또 고래고래 함성을 지르셨고요. 아주 그냥 놀고 자빠졌네. 저런 것들을 낳아봐야 뭐하냐? 인간이냐?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낳은 것도 아니고 주워온 걸 내가 손주 취급을 해야 되냐?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들어와서 언니랑 같이 울었습니다. 꼭 껴안아 주는데 그게 더 슬펐습니다.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나 정말 주워온 애냐고. 언니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더군요. 지금은 물론 이해합니다.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냥 다 밉더군요. 언니는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입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같이 엉엉 우는데 밖에서 또 아까처럼 뺨 맞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이젠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시더군요. 엄마가 맞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정신을 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큰 고모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고모 차키를 들고요. 고모부와 고모께선 모두 운전을 할 줄 아시는데 고모부께서 숙취로 혹시나 운전을 못하실까 걱정되셔서 고모가 자주 운전을 하십니다. 언니는 면허는 있지만 차는 주로 집에 있고요. 얼른 언니 집, 그러니까 광주로 가랍니다. 거기서 일단 쉬고 있으라더군요. 여기 있다가 저희 더 안 좋은 일 당하니까 얼른 가랍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자 바로 할머니의 욕설이 날라왔습니다. 언니랑 꾹 참고서 뛰어갔는데 그때 거실의 거리가 얼마나 넓게 느껴지던지 저를 때리시려는 손짓을 엄마 아빠가 막으시면서 대신 맞는 모습이 너무 슬픈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냥 걸었습니다. 빌라를 내려와 고모차를 타자마자 대성통곡했습니다. 언니는 겨우 울음을 참고 운전을 했고 미친듯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2시쯤 도착을 했고요. 오자마자 언니가 이불을 깔아주고 같이 잤습니다. 사실상 거의 못 잤지만요. 언니가 제 핸드폰을 챙겨왔더라고요. 보니까 엄마한테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새벽에 저 잘 때 보내신 걸 보니 밤새신 거겠죠. 그리고 언니랑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집안 어른들은 당연히고 언니와 오빠는 다 알고 있더군요.
동생들은 모르고요. 언니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하셨을 때 할머니께서 점집에 가서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여주셨답니다. 그런데 거기 자칭 무당이 딸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돈이라면 다 줄 테니 제발 아들로 바꿔달라 했답니다. 그러나 무당은 운명이라고,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세상 어디를 가도 이건 못 바꾼다고 했답니다. 거기다 그 무당이 할머니랑 오랫동안 만나셨다네요. 그래서 더 그러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날 할머니는 저희 집에 쳐들어와 초기 임산부였던 엄마를 못살게 굴었답니다. 그 후 스트레스로 아이는 탯줄에 목을 감고 제 언니였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산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아이도 받아서 1000분의 4 확률로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아빠는 그 이후 1년간 친구와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바로 절 입양하신 거죠. 딸을 입양하신 것도 아마 그 언니 이유겠죠. 그리고 나중에 큰 고모와 작은 고모, 작은 아빠께서 오셔서 설득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입양한 우리 딸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가셨대요.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큰 고모가 언니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저희 엄마보단 나았던 게 거의 상관을 안 했답니다. 딸이니까요. 고모는 딸이니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자꾸 막 눈물이 나고 미치려고 해요. 무슨 드라마 같아서 현실감이 없고 이게 다 몰래카메라였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저녁 때 전화로 저 잘 있다 했는데 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워요. 엄마랑 여기서 연락을 하면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다 들키는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워요. 저 정말 진지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상황 파악도 잘 되지 않아요. 그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잠 못 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미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에게 온 문자.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방순이 언니하고 같이 있다며. 밥 잘 먹고 푹 쉬어.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둘게. 마음 가라앉히고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자. 어제 많이 아팠지? 아빠도 많이 놀라셨어.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잊었으면 좋겠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생각하지 말아주렴. 넌 엄마 아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야.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해. 엄마랑 아빠랑 지금 집에 왔어. 사랑해 우리 딸 정말로. 후기입니다. 이렇게 후기 쓰네요. 전 지금 서울의 집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글로는 표현 못할 만큼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글 남겨요. 월요일 오후 언니네 집에 더 있는 것은 민폐일 것 같아 언니의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제 입양아인 거 알았으니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언니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아닐까? 앞으로 할머니는 어떻게 볼까? 미친듯이 생각을 하고 또 해도 정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해서 엄마를 보니 정말 자동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눈이 퉁퉁 부어있고 뺨도 벌겋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슬펐거든요. 같이 끌어안고 엉엉 울고 옆에서 언니도 훌쩍거렸어요. 저녁 먹고 가라는 말에도 언니는 가족끼리 대화라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 엄마 아빠 셋이서만 남았어요.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스피커로 제 심장 소리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절 꼭 끌어안으시며 일단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씻고 나와 가족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듯한 밥을 먹고 다 치우니 그제야 아빠가 이리 앉아보라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앞에 앉으니 정말 땀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방순 언니한테 이야기 들었지?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 엄마는 네가 좀 커서 말해주려고 했단다. 아빠 엄마한테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네 할머니, 아니 이제 그 사람을 영영 상종 안 할 거다. 너한테도 네 엄마한테도 한 짓을 똑바로 보고 있었으면서 이제야 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이 말에서 일단 울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딸에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든 아니든 넌 엄마 아빠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다. 우리 딸 정말 사랑하고 미안해. 미친 듯이 울었어요. 슬프고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고 기뻤지만 실제로 저희 아빠한테 들으니까 정말 배가 되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정말 절 사랑하고 스스럼 없이 절 아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도 가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약간의 어색함이 들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것쯤이야 가족이니까 넘기고 웃으면서 지나가겠죠. 언젠가는 가족끼리 같이 웃으면서 그땐 그랬지 할 수 있겠죠.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단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아래는 오늘 아까 엄마랑 했던 톡이에요. 우리 딸 학교 끝나고 전화해. 오늘 아빠랑 같이 외식하자. 지금 봤어. 와이파이가 안 터져. 고기 먹자 고기. 그래. 아빠한테 전화 드려.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사랑해요. 댓글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는 확실하네요.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진정한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몸으로 낳아야만 진정한 자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낳아야 진정한 자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치유될지 모르겠지만요. 할머니야 앞으로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입양하건 뭐든 간에 사랑하는 한 명의 자식이니까요. 당장의 정신적 충격은 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입양을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많이 놀라고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약물고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였어요. 다만 글쓴이가 좀 어려서 부모님께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네요. 상처가 깊겠지만 꿋꿋이 헤쳐나갈 거라 믿습니다. 글로서만 도와드리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 그리고 이왕 좀 쉬실 거면 밖으로 나가셔서 음악 들으면서 가벼운 공원 산책이나 뒷산 돌아보시는 것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저 같은 경우 복잡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힘내세요. 글쓴이 그 유명한 얘기 알아요? 한 흑인 여자아이가 입양하란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데 그 입양된 여자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선택받은 아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이야기. 낳은 자식 입양아, 이건 사실 크고 나면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분 말씀대로 글쓴이가 아직 어려서 부모님께서 말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글쓴이가 제일 잘할 거예요. 부모님이 글쓴이를 위해 대신 맞을 만큼 그 상황에서 글쓴이를 제일 먼저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세상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버림받은 아이 등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중 글쓴이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글쓴이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할 테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하고 의지하세요. 글쓴이가 아직은 생각이 더 자라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생긴 이런 일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글쓴이는 여태까지 다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글쓴이는 엄마 아빠의 예쁜 딸이에요.